출근길에 보이던 가게가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엔 임대종이가 붙어있고 단골 김밥집은 문을 닫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장사가 되는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실했던 업종부터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필요 없게 만든 업종, 비용이 이익을 지워버린 업종,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외면한 업종, 그리고 한 산업이 무너지자 연쇄로 쓰러진 업종들까지. 오늘은 힘든 업종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업종 12가지, 그리고 왜 이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의 직업과 사업이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도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그룹입니다. 기술이 직업을 지워버린 업종들이죠. 열심히 일해도 기술 배워도 경력 쌓아도 소용없는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그 일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동네 카센터, PC방, 주유소, 이 세 업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동네 카센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산금정보 30년 경력 정비사 김철수 씨. 50대 중반, 손에 기름때가 배인 베테랑이죠. 1995년에 카센터 차렸을 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엔진오일 교환 한 번에 3만 원, 브레이크 패드 교체 15만 원, 타이밍 벨트 수리 20만 원. 하루에 차 5대만 봐도 순수익 20만 원은 남았습니다. 한 달이면 600만 원이에요. 2024년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전기차로 바꾸더니 카센터에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요. 엔진 오일? 필요 없죠. 타이밍 벨트? 그것도 없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회생제동 시스템 덕분에 10만 킬로 타도 멀쩡하고요. 김 씨의 30년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는 상황이죠. 더 심각한 건 뭘까요? 전기차 정비는 소프트웨어 진단이 핵심인데 이 진단 장비와 접근권을 제조사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차에 뭔가 문제 생기면 테슬라 서비스 센터로 가야 해요. 현대차 아이오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카센터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숫자 하나 보시겠어요?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68만 4천 대를 넘었습니다. 전체 차량의 약 2.6%예요. 겨우 2.6%면 괜찮은 거 아니야?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2030년이 되면 이 비율이 15%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차량 7대 중 1대가 전기차가 되는 거죠. 동네 카센터는 고객의 15%가 증발하는 겁니다. 김 씨는 고민합니다. 전기차 정비 교육을 받아볼까? 알아보니 교육비만 500만 원, 진단장비 구입에 2천만 원이 더 듭니다. 장비를 사도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안 주면 소용없어요. 결국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게요. 이게 바로 기술이 직업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리는 현장입니다. PC방은 어떨까요? 강남역 근처 PC방 15년 차. 2010년 오픈했을 때 대박이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열풍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1시간 이용료 1,500원. 하루 평균 200시간 이용하면 매출 30만 원, 한 달 900만 원입니다. 전기세, 임대료, 인건비 빼도 순수익 300만 원은 남았죠. 2020년부터 매출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어. 2023년엔 하루 평균 100시간, 2024년엔 80시간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쪼그라든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PC방보다 좋은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RTX 4070 그래픽카드의 게이밍 모니터, 기계식 키보드까지 갖춘 개인 PC가 보편화됐습니다. 굳이 PC방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게다가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됐죠. 리그 오브 레전드는 와일드 리프트로 폰에서 하고 배틀그라운드는 모바일 버전이 더 인기예요. PC방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신 그래픽카드로 컴퓨터 50대 전부 바꾸는데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게이밍 의자도 새로 샀죠. 1,500만 원 추가요. 음료 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효과 있었을까요? 일시적으로 손님이 좀 늘었지만 3개월 지나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드웨어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보셨습니까? 기술이 PC방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구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주유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주유소 20년 차. 주유소는 원래 마진이 박했어요. 휘발유 리터당 마진이 100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차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장사가 됐죠. 하루 1000리터 팔면 마진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먹고 살만 했어요. 2024년부터 주유소를 찾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기차 때문이죠. 전기차는 주유소에 안 와요. 집에서 충전하거나 충전소 가면 되거든요. 전기차가 전체 차량의 2.6%라고 했죠? 이 주유소는 하루 평균 200대가 들어왔는데 전기차가 늘면서 하루 190대로 줄었습니다. 겨우 10대 차이인데 월 매출이 10% 감소했어요. 300만 원 벌던 게 27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전기 충전소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전기 충전소 설치 비용이
급속 충전기 한 대당 1억 원입니다. 2대 설치하면 2억 원이에요. 충전 시간이 주유보다 10배 이상 길어서 회전율이 형편없습니다. 주유는 5분이면 끝나지만 급속 충전도 30분은 걸려요. 마진은 더 심각해요. 전기 충전 마진이 휘발유보다 훨씬 적습니다. 충전 한 번에 남는 돈이 3,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 20대 충전해야 6만 원, 한 달 180만 원입니다. 설비 투자 2억 원 해소하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지금 빚 갚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본인도 모릅니다.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술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술이 그 일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게 바로 기술이 직업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리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비용이 장사를 죽이는 업종들이죠. 열심히 일해도 손님 많아도 매출 올라도 남는 게 없는 업종들입니다. 비용이 이익을 잠식하는 좀비 장사가 됐거든요. 김밥집, 목욕탕, 화물운송업, 이 세 업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김밥집부터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김밥집 10년차, 김밥 한 줄에 3,000원입니다. 손님들은 요즘 김밥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불평하지만 사장 입장에선 이미 한계 가격이에요. 원재료비부터 계산해 볼까요? 김 200원, 밥 300원, 단무지 100원, 햄 200원, 당근 시금치 우엉 300원, 참기름 소금 100원, 총 1,200원입니다. 김밥 한 줄 팔면 1,800원 남는 거 맞죠? 천만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인건비 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 1명 쓰면 하루 8240원. 한 달 22일 근무하면 월급이 176만 5280원입니다. 여기에 주유수당,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한 달 200만 원 훌쩍 넘어요. 김밥으로 환산하면요. 월 200만 원을 1,800원으로 나누면 1,111줄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약 50줄이에요. 하루에 김밥 50줄을 팔아야 직원 1명 월급이 나오는 겁니다. 임대료가 있죠. 관악구 골목상권 10평짜리 가게 임대료가 월 150만 원입니다. 김밥으로 환산하면 833줄이에요. 하루 38줄 더 팔아야 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까지 합치면 월 50만 원. 김밥 278줄, 하루 13줄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50줄, 임대료 38줄, 공과금 13줄, 하루 101줄. 하루에 김밥 101줄을 팔아야 겨우 본전인 겁니다. 이 김밥집은 혼자 운영합니다. 직원 안 써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합니다. 하루 열몇 시간 일하죠? 그래야 인건비 50줄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럼 하루 51줄만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남았습니다. 요즘 김밥집도 배달 안 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배민 쿠팡이츠 수수료가 15%에서 20%예요. 3,000원짜리 김밥 배달하면 450원에서 60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남은 마진 1,800원에서 수수료 600원 빼면 1,200원이에요. 원재료비랑 똑같아요. 배달김밥은 팔아봤자 남는 게 0원인 겁니다. 하루 14시간 일해서 한 달 순수익 200만 원 정도 법니다. 시급 환산하면 4,800원이에요.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나요?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요. 다시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용이 이익을 잠식하는 좀비 장사입니다. 목욕탕 케이스를 봅시다. 인천 부평구 목욕탕 25년 차. 목욕탕은 물과 가스를 미친 듯이 씁니다. 하루 종일 온수를 40도로 유지해야 하고 사우나는 90도로 데워야 하고 여름엔 냉방도 해야 하죠. 하루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가스비부터요. 하루 24시간 보일러 돌리고 사우나 데우는데 LNG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하루 가스비 3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050만 원입니다. 전기료는요? 펌프, 환풍기, 조명, 냉방기 다 합쳐서 하루 25만 원. 한 달 750만 원이고요. 수도세는 하루 10만 원입니다. 한 달 300만 원이고요. 가스 1,050만 원, 전기 750만 원, 수도 300만 원, 한 달 2,100만 원. 이게 고정 비용입니다. 문 열기만 해도 하루 7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직원 인건비가 있죠. 프런트 2명, 청소 2명, 보일러공 1명, 최소 5명은 있어야 돌아갑니다. 인건비 한 달 1,000만 원 더 들어가요. 임대료는요? 목욕탕 건물이 자가라면 다행인데 월세면 500만 원은 나갑니다. 총 고정 비용 2,1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한 달 3,600만 원입니다. 매출은 얼마나 돼야 할까요? 입장료가 10,000원이라고 하면 한 달 3,600명이 와야 본전이에요. 하루로 나누면 120명입니다. 이 목욕탕은 평일 70명, 주말 150명 정도 옵니다. 평균 하루 100명이에요. 한 달 3,000명, 매출 3,000만 원입니다. 본전도 못 맞춰요. 한 달에 600만 원씩 적자입니다. 여기서 진짜 함정이 나옵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목욕탕 건물 철거비가 5억 원입니다. 보일러, 배관, 타일 전부 뜯어내고 폐기물 처리하고
부지 정리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요. 지금 대출로 적자 메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본인도 모릅니다. 화물 운송업은 또 다릅니다. 경남 창원 1톤 화물차 10년차 하루 10시간 운전합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죠. 한 달 300시간 일해서 월 수입 400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럼 400만 원 다 남는 거냐고요? 천만에요. 유류비부터 계산해 볼게요. 점유값이 리터당 1,500원이라고 하면 하루 50리터 씁니다. 하루 7만 5천 원. 한 달 22일이라면 165만 원이에요. 차량 할부금이 있습니다. 1톤 화물차 3천만 원짜리를 5년 할부로 샀어요. 월 60만 원 나갑니다. 보험료요? 영업용 화물차 보험이 비쌉니다. 한 달 50만 원이에요. 정비비, 타이어 교체비, 통행료까지 합치면 한 달 30만 원 더 들어가요. 총 고정비용, 유류비 165만 원, 할부금 60만 원, 보험료 50만 원, 기타 30만 원. 한 달 305만 원입니다. 수입 400만 원에서 비용 305만 원 빼면 95만 원 남습니다. 한 달 300시간 일해서 95만 원이면 시급이 3,167원이에요. 최저임금 1,030원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하루 10시간 운전해도 시급 3,167원. 편의점 알바생보다 못 버는 겁니다. 이게 비용이 이익을 잠식하는 좀비 장사입니다. 많이 일해도 남지 않는 구조예요.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비용 상승 속도가 매출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에너지 비용도 올라요. 그런데 제품 가격은 못 올립니다. 손님이 안 오거든요. 결국 많이 일해도 남지 않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룹입니다. 소비 습관이 바꾼 업종들이죠. 기술도 괜찮고 비용도 감당할 만한데 사람들이 안 찾는 업종들입니다. 소비 우선순위 피라미드에서 떨어졌거든요. 영화관, 골프장, 캠핑 매장. 이 세 업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영화관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북구 30대 직장인 영화 마니아였습니다. 2015년엔 한 달에 4번 극장 갔어요. 개봉하는 영화는 웬만하면 다 봤죠. 그런데 2024년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비용 계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화관 가는 비용입니다. CGV 영화표 15,000원, 팝콘 콤보 만원, 주차비 5,000원, 왕복 교통비 5,000원, 총 35,000원이에요.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보는데 35,000원입니다. 넷플릭스는요, 프리미엄 요금제가 한 달 17,000원이에요. 한 달 동안 영화 20편을 봐도 17,000원입니다. 영화 1편당 850원인 겁니다. 극장은 1편에 35,000원, OTT는 1편에 850원, 40배 차이예요. 그래도 극장은 대형 스크린이랑 사운드가 다르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집엔 65인치 TV가 있어요. 사운드바도 있고요. 화질 차이가 체감이 안 됩니다. 게다가 극장은 불편해요.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고 자리 불편하고 옆 사람이 팝콘 씹는 소리 시끄럽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집에서 OTT로 보면요, 편한 소파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대감기도 마음대로입니다. 계산이 끝났어요. 극장 영화 1편, 넷플릭스 영화 40편. 굳이 극장 갈 이유가 있나? 결론 났죠?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영화관 매출의 60% 이상이 팝콘과 음료에서 나옵니다. 영화표만으론 이익이 거의 안 나요. 극장은 사실 팝콘 파는 곳이에요. 영화는 팝콘 팔기 위한 미끼죠. OTT 시대가 되면서 극장 방문 자체가 줄어드니까 팝콘도 안 팔리는 겁니다. 연쇄 타격이죠. 2019년 전국 관객 수가 2억 2,668만 명이었어요. 2024년엔 1억 2,312만 명으로 거의 절반이 됐습니다. 극장 절반이 문 닫을 수 있는 수치예요. 영화관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골프장으로 넘어갑니다. 서울 송파구 35살 회사왕. 2023년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레슨 3개월 받고 스크린 골프장 다니면서 실력 늘렸어요. 이제 슬슬 필드에 나갈 때가 됐죠. 필드 나가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회원제 골프장 주말 그린피가 25만 원이에요. 캐디피 5만 원, 카트비 3만 원, 식사비 3만 원, 총 36만 원입니다. 라운드 한 번에 36만 원이죠. 스크린 골프는요, 한 게임에 3만 원입니다. 필드 한 번은 스크린 12번이에요. 계산이 나왔어요. 36만 원으로 필드 한 번 돼. 스크린 12번. 뭐가 나을까? 시간도 절약됩니다. 필드는 라운드 5시간, 이동 시간 2시간, 총 7시간 걸려요. 스크린은 1시간이면 끝나요. 같은 주말인데 7시간 대 1시간. 효율이 7배 차이 나는 겁니다. 게다가 날씨 걱정도 없고 실력 늘리기엔 스크린이 더 나아요. 필드는 한 번 치면 끝인데 스크린은 같은 홀을 10번이라도 칠 수 있거든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필드는 1년에 한두 번만 가고 평소엔 스크린으로 즐기자. 이게 요즘 젊은 골퍼들의 공통된 선택이에요. 골프장은 어떻게 될까요? 고급 골프장은 괜찮습니다. 회원제 프리미엄 코스는 부유층이 계속 찾아요. 문제는 중저가 퍼블릭 골프장이에요. 젊은 층이 안 오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골프가 인기 없어진 게 아닙니다. 소비 방식이 바뀐 거예요. 필드에서 스크린으로요. 캠핑 매장 마지막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아웃도어 매장 2021년 코로나 시기 대박이었습니다. 텐트, 침낭, 버너, 의자, 테이블 주문이 폭주했어요.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 넘게 나왔죠. 사람들이 실내 활동 못하니까 캠핑으로 몰려들었거든요. 2023년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엔 한 달 매출이 1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3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사버렸기 때문입니다. 텐트는 한 번 사면 5년은 써요. 침낭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에 장비 갖춘 사람들이 2024년에 또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신규 수요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 숫자가 코로나 시절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캠핑은 지속되지만 장비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렌탈 서비스가 활성화돼서 굳이 사지 않아도 빌려 쓸 수 있어요. 30만 원짜리 텐트를 사는 대신 3만 원에 빌려 쓰는 겁니다. 매장 임대료 월 200만 원, 인건비 월 250만 원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매출 1000만 원에서 원가 600만 원 빼면 마진 400만 원이에요. 고정비 450만 원인데 마진이 4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씩 적자입니다.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완전히 바닥을 친 것. 캠핑 자체는 여전히 인기예요. 주말마다 캠핑장은 10,000원이거든요. 문제는 장비를 새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소비 우선순위 피라미드에서 밀려난 거예요. 사람들이 같은 돈으로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영화관, 골프장, 캠핑 매장이 타격을 입은 겁니다. 이게 소비 습관이 바꾼 업종들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그룹입니다. 부조붕괴가 만든 연쇄 피해 업종들이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산업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업종들입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연쇄 파산이에요. 동대문 의류 도소매,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와 가구. 이 세 업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동대문 의류 도소매부터 갑니다. 서울 동대문 도매상 20년차 새벽 3시에 출근합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소매상들한테 옷을 팔아야 하거든요. 2015년엔 하루 매출이 500만 원 나왔어요. 한 달이면 1억 5천만 원이죠. 마진 30%면 월 순수익 4,5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하루 매출이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중국 플랫폼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 세 플랫폼이 동대문을 초토화시켰어요. 가격 비교 들어갑니다. 동대문 봄의 티셔츠 한 장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서 동대문 매장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원단비 5,000원, 봉제비 3,000원, 인건비 2,000원, 운송비 1,000원, 마진 4,000원, 총 15,000원이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티셔츠는요 3,000원입니다. 5분의 1 가격이에요.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직배송하기 때문입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요. 공장, 소비자, 끝입니다. 동대문은 공장,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3단계나 거치죠. 중국 인건비는 한국의 5분의 1이에요. 원단비도 싸고 물류비도 쌉니다.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품질로 승부하면 되지 않나요? 온라인에선 품질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선 15,000원 대 3,000원. 일단 3,000원짜리 사보고 안 좋으면 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한 달 매출 3천만 원에서 마진 900만 원 남습니다. 여기서 임대료 5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빼면 순수익 100만 원이에요. 20년 하던 장사가 이제 월 100만 원 남기는 장사가 된 겁니다. 국계문 넘은 가격 경쟁 앞에서 동대문 도매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부동산 중개소 15년 차. 2021년엔 한 달에 매매 3건, 전월세 5건 정도 성사시켰습니다. 매매 수수료 평균 200만 원, 전월세 수수료 평균 50만 원이면 한 달 수입이 850만 원이었어요. 먹고 살만했죠. 2024년 한 달에 매매 0건, 전월세 2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8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 급감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대출받기 어려워졌고 집값은 여전히 비싸서 매수 수요가 사라졌어요. 2024년 주택 매매 거래량이 64만 2천호로 직전 10년 평균의 6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 수수료도 못 받는 겁니다. 한 달에 한 건도 못 따는 달이 3개월 연속이었어요. 두 번째, 플랫폼 직거래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에서 매물 보고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굳이 중개사 수수료 200만 원 낼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매장 임대료 월 100만 원, 생활비 월 300만 원이 필요한데 수입은 월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적자예요. 예금 깨서 버티고 있는데 예금이 바닥나면 폐업해야 합니다. 거래량 감소와 플랫폼 직거래라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인테리어와 가구,
마지막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인테리어 회사 10년 차와 서울 강서구 가구적 두 업종을 함께 봅시다. 인테리어 회사는 2021년엔 한 달에 아파트 인테리어 4건 정도 했습니다. 건당 2천만 원이면 한 달 매출 8천만 원, 순수익 2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2024년 한 달에 한 건도 못 따는 달이 4개월 연속입니다. 인테리어 수요는 어디서 나올까요? 신축 아파트, 이사, 리모델링 이 세 가지예요. 2024년 이후 건설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분양 물량이 급감하고 미분양이 늘고 이사 수요도 사라졌어요. 인테리어의 집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신축이 줄면 이사도 줄어듭니다. 이사가 줄면 인테리어 수요가 사라지는 거죠.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점은 2021년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이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가구 세트를 통째로 사갔거든요. 침대, 소파, 식탁, 옷장 한 세트에 1,000만 원씩 했죠. 2024년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분의 1이에요. 이사가 안 일어나니까 가구도 안 팔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건설, 부동산, 인테리어, 가구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요. 건설이 무너지면 부동산 거래가 줄고 거래가 줄면 인테리어 수요가 사라지고 인테리어가 안 되면 가구가 안 팔립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구조예요. 지금 대출이자 갚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본인들도 모릅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연쇄 파산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산업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산업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서 그 산업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구조예요. 이게 구조 붕괴가 만든 연쇄 피해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동네 카센터, PC방, 주유소, 기술이 지워버린 업종, 김밥집, 목욕탕, 화물차, 비용이 죽인 업종, 영화관, 골프장, 캠핑 매장, 소비 습관이 바꾼 업종, 동대문, 부동산, 인테리어, 도미노처럼 쓰러진 업종, 총 12개 업종입니다.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업종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폐업률 역대 최고 이런 기사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이미 예견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은 기술이 바뀌어도 여전히 필요한 일입니까? 비용이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일입니까? 소비 습관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일입니까? 다른 산업이 무너져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이 안 나온다면 당신은 지금 위험지대에 서 있는 겁니다.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부스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깔고 앉은 그 자산이 정말 안전지대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괜찮다는 립서비스 하나만 믿고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금융당국 수장이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무려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겉포장은 시장을 안심시키는 구원투수 같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기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 체력이 정말 튼튼하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산소호흡기를 급하게 달아야만 했을까요?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당장 돈 보따리를 풀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관가 내부에 팽배해 있다는 방증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희망회로만 돌리며 멍하니 있다가는 내일 당장 감당 불가능한 이자 폭탄을 맞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정부가 안정이라는 가면 뒤에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진짜 위기의 시그널들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흘러간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돈의 핏줄, 그 흐름을 집요하게 파헤칠 겁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금융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직행합니다. 금융위원장이 호기롭게 꺼내든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연장안. 얼핏 들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 방어막을 쳐주는 든든한 지원군 같죠? 하지만 똑똑히 보십시오. 시장은 아주 싸늘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3년물 국고채의 금리가 3.08%를 넘나들고 5년물은 3.2%, 10년물은 무려 3.35%까지 치솟았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유동성 카드를 던졌는데도 시장은 왜 이토록 냉담할까요? 이건 정책의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관료들이 아무리 문제없다고 외쳐대도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은 이미 침몰하는 배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가 2.5%인데 시장 금리가 3%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시장이 향후 경기를 그만큼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국의 개입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아니 밑 빠진 독에 돈을 쏟아붓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저 밑 빠진 독 안에서 함께 증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돈 찍어내기와 보증으로 막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작년부터 1년 내내 돌려온 프로그램인데 안정은커녕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만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락이 아닙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의 기초 면역력이 바닥났음을 알리는 아주 위중한 경고음입니다. 특히 5년물과 30년물 장기금리까지 요동친다는 건 경제에 대한 장기적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과감하게 나서겠다고 하지만 시장은 그 과감함을 절박한 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건 이 100조 원이라는 돈조차 실제 다가올 위기의 파도를 막기에는 조약돌 하나 던지는 수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의 고금리 고착화는 외부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내부의 갓은 상처가 터지기 직전임을 알리는 새빨간 경고등입니다. 여러분은 이 100조 원 투입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깎아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채권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중금리를 더 밀어 올리는 치명적인 역효과만 낳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겠다는 당국의 말은 이제 시장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금리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우리 목을 조여올 수십조 원 단위의 만기 폭탄, 그게 진짜 괴물입니다. 그 압도적인 숫자가 의미하는 파멸적 실체, 다음 장에서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내년 1, 4분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유동성 절벽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72조 원, 단순히 액수가 크구나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숫자 뒤에는 은행채 52조 8천억 원, 여전채 19조 6천억 원이라는 구체적이고도 파괴적인 뇌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은행채는 평년 대비 무려 25%나 폭증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게 왜 재앙의 서막일까요?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갚든지 아니면 더 비싼 이자를 쳐주며 빚을 갈아타는 차환을 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절 꿀 빨며 발행했던 채권들을 이제는 3%가 훌쩍 넘는 고금리로 다시 찍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돈 구하는 비용이 이렇게 폭등하는데 대출 금리를 낮춰줄 리가 있겠습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국 은행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그 늘어난 비용을 고스란히 대출자인 여러분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냉혹한 산수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이 고통이 1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면 내년 2, 4분기 은행채 만기가 60조 원에 육박하고 4, 4분기에도 50조 원을 상회합니다. 한번 겪고 지나갈 소나기가 아니라 1년 내내 목을 조여온 고금리 공포,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위태로운 자금 돌려막기가 드디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당장의 갈증을 끄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채권을 찍어내고 있지만 그 치명적인 독성은 곧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것입니다. 여신 전문금융회사채, 즉 여전채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카드사나 캐피탈사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서민들의 급전창구인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금리가 왜 천장을 뚫고 나가는지 그 살인적인 이율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줄은 꽉 막혔는데 나갈 돈만 쌓여 있으니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72조 원, 그 거대한 부채의 쓰나미입니다. 은행채 발행 물량만 52조 원입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폭증세죠. 은행 곳간이 그만큼 비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20조 원에 육박하는 여전채 물량까지 쏟아지니 시중 자금의 씨가 마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중은행조차 돈 구하러 혈안이 된 마당에 중소기업이나 일반 가게가 대출받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자금 압박은 기업과 가게의 숨통을 끊어놓는 올가미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만기 방어를 위해 시중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정작 시장에 돌아야 할 돈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이유, 그 해답이 바로 이 기형적인 채권 만기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경제라는 유기체에서 자금의 동맥이 막힌다는 건 곧 심장마비가 올 거라는 강력한 경고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겉으로 태연한 척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비상 사이렌이 울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금 경색의 공포가 금융권 담벼락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대기업들마저 신용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 부실의 진짜 뇌관, 크레딧 스프레드의 실체를 아십니까?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을 진단하는 가장 예리한 지표가 바로 이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데 지금 이 수치가 보내는 시그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최근 3년 만기 국고채와 AA- 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0.5%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0.43% 선에서 관리되던 격차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점치고 있다는 자백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의 대혼란을 빼면 연중 최고치에 육박하는 초비상 상황입니다. 나라가 보증하는 채권보다 기업 채권에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얹어달라는 건 돈맥이 끊기는 신용경색, 즉 돈맥경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인 SK텔레콤이나 KT조차 눈치를 보며 채권 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로라 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인다면 그 밑단에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처지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돈의 흐름은 혈액과 같아서 가장 튼튼한 심장 쪽이 막히기 시작하면 말단 세포들은 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건 단순히 이자를 더 낸다는 차원을 넘어 신용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적색 경보입니다. 투자자들이 국채라는 방공호로만 숨어들고 기업 어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멀쩡하던 기업도 흑자도산을 맞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0.5%포인트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경제 생태계의 붕괴를 알리는 조종과도 같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메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현금 확보 전쟁에 뛰어든 기업들이 시중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그 결과 금리가 더 치솟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습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들은 이자 폭탄이 무서워 투자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곧 경기 침체로 직행하는 전형적인 불황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은 회사 혹은 투자한 기업의 재무 체력이 이 살인적인 금리 파고를 견딜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기업들마저 곳간 문을 걸어 잠그고 현금 쟁여두기에 나선 모습은 앞으로 닥칠 폭풍이 예사롭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신용등급이 짱짱한 기업들조차 3.5% 이상의 고금리를 줘야 겨우 채권을 팔 수 있는 판국인데 서민금융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용도에 따라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금리 양극화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비용 청구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기업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자리와 월급 통장을 위협하는 실존적 공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개인들에게는 더 잔인하고 직접적인 숫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은행 자금 조달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으며 우리 집 대출 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상승세의 실체를 지금 바로 까보겠습니다. 11월 코픽스 금리가 무려 0.24%포인트가 급등했다는 이 소식,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서민 경제에 떨어진 핵폭탄급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지표가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라 3년 만에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심각한 충격입니다. 영원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영끌족들에게는 이제 비명지를 기력조차 남지 않은 잔혹한 현실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8개의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인 코픽스가 이렇게 수직 상승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갈 이자 액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야말로 냉혹한 선전포고입니다. 지난 8월 2.49%였던 수치가 9월과 10월을 거쳐 불과 2달 만에 2.81%까지 솟구쳤습니다. 넉 달 연속 오름세도 공포스럽지만 이번 상승폭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겪은 최악의 악몽, 2022년 11월의 0.36% 폭등 이후 가장 가파른 기울기입니다. 0.36% 폭등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그때는 금리 인상기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죠.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점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 그 배신감과 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올리고 채권 찍어내며 비싸게 구해온 돈값, 그 청구서를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이 떠안게 된 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이 수치가 그대로 꽂힙니다.
국민은행만 봐도 하단이 3.91%에서 4.215%로 뛰었습니다. 이제 3%대 금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91%에서 4.215%로 올라서며 이제 3%대 금리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단은 이미 5.55%를 찍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하단 4% 벽이 깨졌으니 사실상 5대 시중은행에서 3%대 주담대는 전멸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맨몸으로 부딪혀야 할 2025년의 살벌한 첫 장면입니다. 더 끔찍한 건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입니다. 하나은행 아파트로는 이번 인상분을 적용하면 상단이 6% 장벽을 가볍게 넘어설 전망입니다. 농협은행 또한 이미 상단이 6.06%에 달해 있습니다. 6.06%에 달해 있는데 이번 0.24%의 상승분을 더하면 6.3%라는 경악스러운 숫자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6.3%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혼합형 고정금리조차 일주일 사이에 0.13%씩 야금야금 오르는 판국입니다. 0.13%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까지 폭주해버리니 대출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늪에 빠졌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수십만 원씩 불어나는 것, 이제는 피할 수도 없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비용만 눈덩이처럼 커지니 지갑을 닫고 경기가 얼어붙는 건 불보듯 뻔한 수순입니다. 집값이 바닥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빚을 낸 청년들에게 이번 코픽스 쇼크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치명적인 독배가 될 공산이 큽니다. 조달 금리가 올라도 은행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상금리라는 명패 뒤에 숨어 자기들 마진은 챙기고 모든 위험은 오직 돈 빌린 여러분에게 전가하니까요. 정부는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실제 창구에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이미 빙하기 한가운데입니다. 내년 상반기 은행채 만기 물량 폭탄까지 감안하면 이 금리 상승 압력 절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싼 금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빚을 줄이지 못한 채 이 파도를 맞으면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걱정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섬뜩한 공포가 금융권 밑바닥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왜 하필 새해 벽두부터 뱅크런 대응 모의 훈련이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들었을까요? 그들이 감지한 진짜 위기의 신호, 지금부터 긴급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1월 2일부터 대출 채권 담보 제도를 가동하고 관련 모의 훈련까지 실시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일 잘하는구나 싶겠지만 판을 아는 사람들에겐 등골이 오싹해지는 뉴스입니다. 대출 채권 담보라는 건 쉽게 말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증서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급전을 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평소라면 국공채 같은 우량 자산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잡아야 할 만큼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경보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방증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이창용 총재는 이미 수차례 우리나라도 초고속 뱅크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에 수조 원이 증발하는 시대, 기존 방식으론 은행 파산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신뢰가 깨지는 건 찰나이고 그 순간 중앙은행이 돈을 꽂아주지 못하면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연말에 시스템 점검하고 새해부터 바로 훈련한다? 이건 단순한 정기 점검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 터질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믿는 시중은행들 과연 안전할까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부동산 PF 부실과 연체율 급등이라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금융사에서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해 예금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디지털 뱅크런은 산불처럼 전국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비상조치로 담보 인정 범위를 대거 늘렸다는 건 냉정하게 말해 우리 금융의 뼈대가 이미 사글대로 사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소방수가 급하게 방화복을 챙겨 입고 호스를 잡았다면 그건 이미 우리 곁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설마 내 계좌가 잠기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포라는 감정은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보다 한 발 앞서 달리기 마련입니다. 당국이 아무리 예금자 보호를 외쳐대도 막상 내 돈을 내 맘대로 못 찾는 순간이 닥치면 그 아수라장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하느니 뱅크런 방지책을 가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권의 붓은 상처가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차올랐다는 가장 살벌한 사이렌 소리입니다.
먼지 쌓인 비상구를 급히 열어젖히고 탈출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건물 안이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당국자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엄중대처라는 표현 뒤에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공포심이 삼리를 틀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마르면 금리는 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빚낸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대출 채권까지 받아주겠다는 건 시장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불경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생존 게임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우리 금융의 위기는 내부의 현금 인출 사태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경 밖을 보면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 마냥 곤두박질 치며 그 끔찍했던 외환 위기의 악령이 다시 깨어나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마지노선이라며 꺼내든 650억 달러짜리 국민연금 카드. 과연 우리를 지켜줄 방패일까요? 아니면 우리 노후를 잿더미로 만들 불쏘시개일까요? 그 위험천만한 도박의 민낯을 까발려 보겠습니다. 환율은 결국 1470원 선을 무참히 뚫어버리고 1480원 고지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장관들을 긴급 호출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파국은 예고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놓은 해법이라는 게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다시 한번 시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던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90조 원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50억 달러였던 한도가 500억 달러를 거치더니 어느새 65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한도를 계속 늘린다는 건 원화 가치를 방어할 다른 수단이 바닥나고 있다는 절박한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보유고를 직접 허무는 대신 연금의 달러를 빌려 씀으로써 대외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려 애쓰지만 시장의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그 얄팍한 속내를 간파했습니다. 진짜 쓸 수 있는 실탄이 넉넉하다면 왜 자꾸 국민의 생명줄인 연금 주머니를 기웃거리겠습니까? 이건 그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전형적인 덴질 처방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구할 때 시장이 아닌 한국은행 금고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달러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부상의 착시 현상일 뿐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근본적인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런 초강수를 뒀음에도 환율은 1460원대 후반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카드가 동났음을 눈치채고 오히려 더 높은 환율을 겨냥해 역배팅을 이어가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야 할 소중한 연금이 지금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기엔 국민연금을 급한 불 끄는 소방수로 동원한 전력이 너무 화려합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굳이 지키겠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이유가 없었겠죠. 환율이 1500 원선을 돌파하는 순간 닥쳐올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가장 위험한 담보를 걸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환율 방어에 실패하고 연금 수익률마저 곤두박질 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은퇴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빚더미가 됩니다. 지난 9월만 해도 1,400원 아래 머물렀던 환율이 불과 석 달 만에 1,47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속도는 외환위기 당시의 공포를 소환하기에 충분합니다. 1998년 3월 IMF 관리체제하에서 찍었던 1,480원이라는 악몽의 숫자가 이제 바로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정부가 650억 달러라는 거대 자금으로 시장을 겁주려 했지만 오히려 시장은 정부의 다급함만을 확인하고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작금의 원화 약세는 단순한 달러 강세 탓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대외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여러분이 자산을 원화로만 들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은 단순한 환율 등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이 파괴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위태롭고 내 주머니 속 현금 가치는 날마다 녹아내리는 이 이중고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내놓는 장밋빛 발표 뒤에 숨겨진 이 냉혹하고 서늘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1470원이라는 숫자의 역사적 무게를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 시절로 우리를 강제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의 문턱에서 1998년의 악몽이 왜 다시 우리 곁을 서성이고 있는지 그 섬뜩한 이유를 최종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천사 180원. 이 숫자가 품은 파괴력을 직감하신 분들께 작금의 환율 상황은 단순한 그래프의 등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사가 갈리는 분기점이자 초대형 재앙을 예고하는 공습경보나 다름없습니다. 1998년 3월 외환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환율의 공포 기억하십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가 정확히 그 낭떠러지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27년 전에 그 서늘한 공포가 망령처럼 되살아나 한국 경제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골이 오싹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보다 지금의 기초 체력이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98년도에는 대기업들이 쓰러져도 가게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빚더미에 깔린 우리 국민들은 고작 0.1%의 금리 인상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와 기업 그리고 가게까지 모두 빚잔치를 벌인 이 삼중고 속에서 환율마저 튀어오른다면 그 결말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질 겁니다. 정부는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연금까지 끌어다 쓰며 방어선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허나 냉혹한 금융시장의 역사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입을 모아 긴급조치를 외치며 발버둥 칠 때야말로 개인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8년의 교훈은 뼈아플 정도로 명징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조차도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비상벨이 울리는 지금, 타인의 감언이설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현금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레버리지는 이제 나를 겨누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향수는 과감히 버리고 다가올 고금리 혹한기에서 살아남을 생존 방정식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군더더기 부채를 털어내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한 자만이 이 거친 파도를 넘어 다음 사이클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코앞까지 닥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직시하고 미리 대비하자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지만 준비된 이에게 위기는 비극이 아닌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본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믿고 당장 오늘부터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설계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포장한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칼날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면초가나 다름없는 이 형국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영상 말미에 여러분이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할 실전 생존 매뉴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오늘 긴급 점검한 시그널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자금, 국민연금의 긴급 수혈, 한국은행의 뱅크런 대비 모의 훈련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맞춰지는 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그 섬뜩한 기시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거 사례가 증명하는 명백한 위기의 전조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로 덩치를 키울 때가 아닙니다. 최후의 보루인 현금 흐름을 사수하고 악성 부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생존의 골든타임입니다. 낙관적인 뉴스만 믿고 넋놓고 있다가는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면 아래 감춰진 시장의 진실과 급변하는 경제 지표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예리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거친 폭풍우를 뚫고 다음 기회의 땅에 깃발을 꽂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아울러 하단 링크를 통해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할수록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이 가슴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본 영상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관적 견해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변동성 장세인 만큼 독자적인 판단과 냉철한 이성으로 신중히 움직이시길 당부합니다.
험난한 시기일수록 차가운 머리로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가장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 두 동강 나기 직전의 그 아수라장이 아닙니다. 침몰이 확정된 그 절망적인 순간, 선장이 내린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승객들에게 도망치라고 알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단에게 지시했습니다. 계속 연주해라.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사람들은 그 감미로운 왈츠 선율에 취해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서로를 끌어안고 춤을 췄습니다. 그 음악은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구명정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폭동을 막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청각적 마취제였습니다.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이 바로 그 타이타닉호입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오늘의 경제 뉴스를 보십시오. 온통 장밋빛 희망가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 들리십니까? 정부와 언론이 합작하여 연주하는 이 화려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가 그들은 여러분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직 괜찮다. 지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전세 대출은 안전한 자산이다. 대체 왜 그럴까요?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일까요?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들이 필사적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등석에 탑승한 기득권층과 부자들이 구명정을 타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골든타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진 막대한 부동산 물량을 누군가가 비싼 값에 받아줘야만 그들이 현금을 챙겨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갑판 위에서 음악에 취해 멍하니 서 있어줘야만 그들의 탈출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객이 아니라 그들의 탈출을 돕기 위한 인간 방패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귀를 막고 눈을 아래로 돌려 배 밑바닥 3등칸을 보십시오. 현실은 이미 지옥입니다. 출산율 0.6명이라는 거대한 구멍으로 인구 소멸이라는 차가운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전세제도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갑판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내 아파트 값은 오를 거야 라는 환각에 빠져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발밑을 보십시오. 차가운 물이 이미 무릎을 넘었습니다. 구명정은 없습니다. 이제 철저한 각자 도생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단잠을 깨우는 아주 불쾌하고 날카로운 소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눈을 부릅뜨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2026년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1900조 원의 빚더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두 동강 나기 직전에 울리는 마지막 생존 사이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침몰하는 진짜 이유,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빙산의 정체는 바로 전세라는 이름의 집단적 정신병입니다. 냉정하게 아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낯선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제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담보도 없고 이자도 못 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5억 원만 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아파트 집주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그 거래 이름을 전세계약이라고 바꾸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홀린 듯이 5억 원, 아니 10억 원이라도 선뜻 내어줍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전세를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저축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거액을 빌려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이자 무담보 사금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넨
그 피 같은 전세 보증금 5억 원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집주인이 그 돈을 소중하게 금고에 넣어두고 여러분이 나갈 때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입금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돈은 즉시 공중분해됩니다. 집주인은 그 돈을 받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또 다른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의 전세금은 그들에게 빚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스러운 부동산 쇼핑을 위한 공짜 연료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발판 삼아 아파트 2채, 3채, 10채를 사모읍니다.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본지 사기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더 비싼 전세금을 내주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 즉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개는 위태로운 도박판입니다. 이 위험한 도박이 지난 5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 뒷사람이 앞사람보다 더 비싼 가격에 폭탄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 그 하나로 버텨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음악은 멈췄고 집값 상승이라는 마법도 풀렸습니다. 집주인이 벌린 도박판에서 돈은 이미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자위하지 마십시오. 국가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조차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이 너무 많아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국가의 곳간도 비어가는데 과연 누가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것이 계약서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파산 직전에 도박 중독자에게 전 재산을 맡긴 실패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 중독자는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없습니다. 배째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지난 50년 동안 멀쩡하던 이 거대한 전세 시스템이 갑자기 2025년에 이르러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아주 잔인한 이론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더 바보 이론입니다. 거품이 잔뜩 낀 자산 시장이 유지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비싼 가격에 샀더라도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더 큰 바보가 내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 뒤에 줄을 선 다음 호구가 존재하는 한 이 폭탄 돌리기 게임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다면, 내가 이 폭탄을 넘겨줄 마지막 호구가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마주한 공포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들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재앙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0.6명이라는 인구 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발 경제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이 합쳐져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먹이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 사라진 호구들입니다. 전세 제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유입돼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신혼부부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전세 시장으로 들어와야 집주인들이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의 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0.6명의 저주가 여기서 발현됩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습니다. 대학가는 텅 비어가고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2030세대의 변심입니다. 과거의 청년들은 아끼고 모아서 전세로 시작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똑똑한 MZ세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세가 무이자 대출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십시오. 젊은 층의 전세 기피 현상은 역대 최고조입니다. 그들은 이제 전세를 찾지 않습니다.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더라도 내 목돈을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느니 월세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떠받치던 전세 사다리의 맨 밑칸이 톱으로 잘려나간 것입니다. 네, 사다리 밑바닥이 없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두 번째 재앙, 빈털터리가 된 호구들입니다. 설령 전세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한들 그들에게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중국의 경제 침공과 수출 부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실질 소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고금리 파도가 덮쳤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싼 이자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갖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쌉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살 이유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자, 이제 집주인, 즉 갭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이 상황은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집주인 A씨는 전세금 5억 원을 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돈은 고작 1억 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만기가 다가옵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봐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 명 나타난 사람은 전세금 3억 원으로 낮춰주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A씨는 당장 현금 2억 원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막혔고 금리는 치솟았고 A씨가 운영하던 치킨집도 장사가 안 돼서 적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전세난의 실체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전세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의 돈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폭풍입니다. 위에서는 고금리라는 폭우가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인구 감소라는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경기 불황이라는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집주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매물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급매, 극급매, 초급매, 하지만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 서 있던 더 큰 바보들은 이미 멸종했거나 스마트폰을 끄고 시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빙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였다는 사실, 그리고 구조 요청을 보낼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막아주기엔 가계 부채 규모가 GDP의 100%를 넘었습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으깨지는 것은 톱니 사이에 끼어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이 절정에 달하는 약속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그 시점을 2026년으로 지목합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가 가리키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패닉바잉 열풍이 불었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사람들의 대출 만기가 바로 이때 도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유예 정책과 대출 연장으로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억지로 멈춰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더 이상 일시 정지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해입니다. 코로나 시기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의 청구서가 연체 이자라는 독촉장과 함께 날아드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서울 곳곳의 법원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경매 대란입니다. 과거에 법원 경매장은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경매장은 중산층의 도살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채의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찰, 또 유찰, 감정가의 80%, 70%, 아니 50%까지 가격이 추락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의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법정의 풍경은 잔혹합니다. 집주인은 이미 잠적했거나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 한 구석에는 세입자가 울고 있습니다. 내 전세금 5억 원을 돌려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그 돈을 가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입자일까요? 아닙니다.
1순위는 언제나 은행입니다. 2순위는 밀린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입니다. 세입자인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맨 뒷줄입니다.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챙기고 국세청이 세금을 떼어가고 나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5억 원이 아니라 0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 배신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전 재산이 법원의 망치소리 한 번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할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거리로 나앉게 되는 신빈곤층입니다. 이것은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 위에서 은행의 대출 장부 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아직 설마 하며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다가오는 쓰나미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결코 듣기 편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숨기면 치료할 기회를 놓치듯 경제의 위기 신호를 감추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앞서 딱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둡시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공포 조장이 아니며 무조건적인 투매를 부추기는 투자 조언도 아닙니다. 경제라는 바다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데이터가 가리키는 태풍의 경로를 미리 읽고 여러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항해 지도를 드릴 뿐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키를 어떻게 잡을지는 온전히 선장인 여러분의 몫이며 그 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존을 도모해야 할까요? 단순히 집을 팔아라, 사지 마라의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근본적인 세 가지 방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믿지 말고 서류를 믿으십시오. 특히 설마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지워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혹은 너무 야박해 보일까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인 수억 원의 보증금 앞에서는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십시오. 집주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빚의 무게를 계산하십시오. 집주인이 은행에 진 근저당 채권액과 여러분의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집값의 70%를 넘는다면 그것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다가 여러분의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만약 위험하다면 즉시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생존 본능이어야 합니다. 둘째, 체면을 버리고 실리를 택하십시오. 즉, 전세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살면 돈을 못 모은다거나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이유로 무리해서 전세를 고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시기에 전세는 저축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지불하는 월세는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돈 5억 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디플레이션과 자산가치 하락의 시대에는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 가벼운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나중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헐값의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당장의 체면 때문에 미래의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앞으로 정부와 언론은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콤한 뉴스를 쏟아낼 것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규제가 풀렸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란 말로 여러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와 가계부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바닥은 아직 멀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까지, 그리고 거품이 완전히 거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투자 덕목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취하게 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꺼졌고 음악 소리도 멈췄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차가운 계산서와 혹독한 겨울만이 남아 있습니다. 2016년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덮쳐올 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겠지만 미리 눈을 뜨고 준비한 여러분에게는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